민 씨는 홍수 속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행동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하늘을 찢어지듯 3일 3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일본강이 급류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져 제방을 넘쳐 흘렀습니다. 강가의 논밭은 원래 푸른 그늘 아래 평온했으나 이제는 공포에 잠겼습니다. 마을위원회에서 경보 사이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홍수가 매우 빠르게 올라와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치며 물건을 높이 들고 달렸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60대 초반의 마른 체형의 남자 동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는 날들 동안 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광경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몇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오래된 기름등 하나, 빛을 잃은 몇 벌의 옷, 그리고 가장자리가 갈라진 바구니에 담긴 약간의 쌀, 기름 등은 고인이 된 아내에게서 받은 유일한 물건으로 10년 전 홍수가 그의 모든 사랑을 휩쓸어간 평온한 날들의 기념품이었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지만 이 등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부둥뚱하며 집을 나서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의 지붕집들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계단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끼 낀 집조각들을 휩쓸고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땅길을 지나 강가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때 바람과 빗소리 속에서 동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약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비에 섞인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동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각한 걸까? 그는 중얼거리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침은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더 떨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희미한 비빛 아래 강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큰 나무 조각이 물속에 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작은 그림자가 꼭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마을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강가로 향했고 걱정과 두려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아이를 지켜줘. 그는 중얼거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사나운 물살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아가야, 꼭 붙잡아, 놓지 마.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크고 둥글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애절한 외침이 동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동씨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살이 그의 몸을 휘젓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서 있기 위해 애썼고 나무 조각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포기하지 마. 그는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마른 팔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쉬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물살이 너무 강해 그녀의 손이 나무 조각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둥씨는 즉시 몸을 숙여 소녀의 작은 팔을 잡았습니다. 소녀가 휩쓸려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도가 두 사람을 휩쓸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를 힘껏 안아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비와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며 그에게 꼭 붙어 울었습니다. 한 걸음씩 둥씨는 소녀를 다시 강가로 데려가려 애썼습니다. 강물은 두 사람을 계속 흔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심의 힘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싸움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두 사람을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땅에 앉히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소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숙였고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소녀가 떨며 말했습니다. 둥씨는 소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둥씨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사나운 강물 속에서 그는 단지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둡게 덮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둥씨는 지치고 힘든 상태로 소녀를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은 지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흩어진 은발은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흙과 섞이며 떨어졌습니다. 마른 손은 소녀를 꽉 잡고 있었고 소녀는 조금만 흔들려도 물에 휩쓸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몇몇 마을 주민들이 짐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그들은 속삭였고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분이 어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나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소녀를 구하러 강에 뛰어들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둥씨의 행동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담 속에 때때로 불쾌한 시선이 섞였습니다. 조용히 그가 둘러쌌습니다. 작은 지붕집으로 돌아온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오래된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차가운 옷을 급히 벗겨주고 집 안에 있는 유일한 낡은 담요를 덮어 소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흔들리는 기름등이 바람을 비추며 소녀의 작은 얼굴과 창백한 피부를 비추었습니다. 소녀는 떨며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예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은 둥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안전해. 그냥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맡을게. 곧이어 둥씨가 홍수 속에서 소녀를 구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감동받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둥씨의 강가 집 주변에서 유명한 중년 남성 둥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사람들을 간섭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끝의 작은 술집에서 둥씨는 술잔을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둥씨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리 없어. 누가 알겠어? 아마도 그가 이득을 위해 소녀를 구했을 거야. 몇몇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보호하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란 씨는 찹쌀떡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둥 씨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했어요. 당신은 그냥 여기 앉아서 남을 험담할 뿐이에요. 진실을 모른다면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란 씨의 말로 술집은 잠시 침묵에 빠졌지만 둥 씨의 의심 가득한 눈빛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작은 지붕집 안에서 마이 소녀는 둥 씨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찬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들이 저를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둥 씨는 소녀를 바라보며 슬픔이 가득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 너는 여기 나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칠 권리가 없어.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확고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둥 씨의 집 앞으로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지 궁금함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눈빛도 담고 있었습니다. 둥 씨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영원히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서며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람 부인이 조금의 쌀과 채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이에게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쁜 둥 씨를 보며 동정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당신이 이 아이에 대해 읍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한 서류가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나쁜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둥 씨는 잠시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마이를 보며 그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작은 지붕집에서의 짧은 평화는 아마도 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순수하고 신뢰에 찬 눈빛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둥 씨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책임감이면서도 어두운 날들 속의 작은 빛과 같은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의 수군거림과 둥 씨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를 걱정하게 했습니다. 비는 드디어 그쳤지만 역사적인 홍수의 여파는 여전히 닛네 강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황폐한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울어진 지붕집, 침수된 논, 부서진 금속 지붕과 물에 휩쓸린 문들. 마을 곳곳의 주민들은 남은 것을 구하려고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셔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둥 씨의 작은 초가집에서 마이 소녀는 침대 끝에서 움츠러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땅을 적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둥 씨는 망치로 찢어진 지붕을 수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번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걱정과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진흙과 썩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강가에 서서 부모님이 나무 조각과 금속 지붕을 건져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부르짖음, 깊은 한숨소리가 흐린 공기 속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둥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색이 바랜 대나무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마이를 향해 갔고 소녀는 집 구석에서 열심히 물건들을 주워 모으며 손이 가느다랗고 조심스럽게 하나라도 망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가 어려운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한 잔을 들고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저씨가 위험해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둥씨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마이야. 내가 건강하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이 단순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어서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둥씨가 마이를 구한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감동을 표했지만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퉁씨는 마을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둥씨 같은 가난한 사람이 무슨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리저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란씨, 좋은 마음을 가진 떡집 주인은 언제나 둥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둥씨 집에 떡과 채소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린 게 큰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수군거림 속에서 둥씨는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둥씨처럼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만 불행해질 거예요. 그가 그 아이를 구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아이를 여기 두는 건 마을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둥씨는 일어나서 퉁씨를 바라보며 진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아이를 읍위원회에 데려가겠지만 당신의 불쾌한 말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을 잠시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를 피했습니다. 란씨는 불공평함에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둥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퉁씨,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있나요? 앉아서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강력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논의하고 있을 때 마이는 둥씨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는데 더 이상 아저씨가 나쁜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가겠습니다. 아저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둥씨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진지하지만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그의 말은 어두운 밤의 작은 불빛처럼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둥씨를 더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퉁씨와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둥씨는 강가에 홀로 서서 빠르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작은 나무 조각들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와 함께하는 삶은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결단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는 그녀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홍수 후 3일이 지나고 일본강 강변 마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집들, 침수된 논밭, 진흙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작은 집에서는 오후 햇살이 지붕 틈새로 비쳐 마이의 침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은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의 젖은 옷더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세계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펼쳐보니 마이라는 이름과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반짝이는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동씨는 그것을 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가정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금방 그것을 눌러놓고 팔찌를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마이가 깨어나며 붉은 눈으로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동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이야, 이 반지를 기억하니? 마이는 잠시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마이라고 불렀던 기억은 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동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야. 여기서 그냥 쉬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동씨는 항상 자신을 도와준 착한 여자 란씨에게 반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란씨가 반지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기호는 익숙해요. 하얏트 호텔 체인의 로고 같아요. 아마 그 아이의 가족은 꽤 부유할 거예요. 그녀가 말하며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이를 찾지 않는 거죠? 란씨의 말은 동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칼날처럼 박혔다. 동씨는 베이 마이를 위해 가족을 찾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그녀와 이별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반지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항상 동씨를 의심하고 질투하던 홍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동씨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죠. 그 아이는 분명히 부잣집 아이예요. 동씨는 이 반지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거지. 무슨 선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홍씨는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동씨가 욕심쟁이라면 그가 그 아이를 물살 속에서 구했겠어요? 선의는 그렇게 모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홍씨의 말은 일부 마을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속속들이 소문을 퍼뜨리며 마을의 답답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녁, 동씨는 난로 옆에 앉아 반지를 손에 쥔 채로 생각에 잠겼다. 베이 마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작은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는 부모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동씨는 울먹였다. 그는 베이 마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좋지만 내 진짜 가족을 찾는 게 옳은 일이야. 마을 사람들의 소문과 갈등이 동씨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을 주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의 눈을 맞추며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사회로 데려가서 가족을 찾겠습니다. 만약 이 반지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들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을은 조용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밤 둥씨는 조용히 베이마이의 침대 옆에 앉아 반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은 걱정, 희망, 그리고 아이와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복잡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떻게 되든 할아버지는 너를 지킬 거야.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최신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시길 권장드립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지나간 후 옥천 강변의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지만 끔찍한 자연재해의 흔적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을위원회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할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풍경 속에서 배마이의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자주 모이는 마을 광장은 이제 소문으로 인해 더욱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는 퉁씨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부잣집 아이야. 그런데 둥씨가 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지? 둥씨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런 가난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 그 아이를 돌본다니 말이 안 돼. 중년의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 옆에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둥씨는 홍수 속에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항상 둥씨를 지지하는 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조에 뛰어들 용기가 있나요? 논쟁은 점점 광장의 분위기를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둥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둥씨는 군중들 사이에 당당히 서서 퉁씨가 다시 소리를 질러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둥씨에게 숨길 것이 없다면 이 아이를 당국에 넘겨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세요. 둥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안식처가 필요해서 돌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바로 마을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군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마이가 멀리서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둥씨의 눈빛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앉아서 배마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어도 좋아. 하지만 너의 진짜 가족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런 상황을 본 란씨는 참지 못하고 퉁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둥씨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마을에서 중고 옷을 파는 린씨도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생각해봐요. 가난한 사람이 홀로 살면서도 홍수 속에서 사람을 구하려는 그 선한 마음은 의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퉁씨는 여전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아이를 당국에 넘겨야지.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키기만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퉁씨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렸습니다. 군중의 시선은 둥씨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은 답변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둥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증명할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아이를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혹독한 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군중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해산하려 할 때 배마이가 다시 둥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로 할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둥씨는 조용히 배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오후, 둥씨는 란씨와 린씨와 함께 배마이를 당국에 데려갔습니다. 마을 광장은 혼란스러운 시선들 속에 남겨졌습니다. 퉁씨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일주일 전에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옥천 강변 마을의 모든 집과 주민들의 눈빛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풍경 속에서 물에 잠긴 놈과 더불어 배마이를 둘러싼 소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둥씨는 밤새 고민 끝에 현관 옆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배마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순진해 보이지만 슬픔을 감추고 있는 눈빛으로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마이는 그가 간단한 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수줍게 물었다. 둥씨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널 데려가서 찾아볼 거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안심해. 어떻게 되든 너는 할아버지가 있어. 란씨는 갸름한 대나무 모자를 쓰고 햇빛을 가리며 약간의 찹쌀떡과 물병을 가져왔다. 할머니가 말했어. 길을 갈 때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할아버지가 단서를 찾을 거라고 믿지만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해. 둥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첫째 날, 둥씨와 란씨는 배마이를 데리고 인근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하나씩 진문을 두드리며 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목걸이를 보여주고 누가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모든 대답은 고개를 저거나 동정어린 눈길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더 큰 마을로 갔다. 그곳은 번화한 재래시장이 있었다. 둥씨는 배마이를 조심스럽게 옆에 두고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서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는 금목걸이를 높이 들어가며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긍정적인 대답은 없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신이 나 있던 배마이는 점점 조용해졌다. 그녀는 둥씨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죠? 너무 무서워요. 둥씨는 몸을 숙여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할아버지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가족을 찾든 찾지 않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둥씨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다. 주민들의 소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분이 아직도 그 아이를 돌보고 있나요? 혹시 그 아이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배마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검은 시선을 통과할 때마다 더욱 단단히 둥씨의 손을 잡았다. 어느 저녁, 그들이 길가에 폐허가 된 집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배마이는 둥씨가 방금 쌓은 작은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눈에 눈물을 맺고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둥씨는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에 깜박이는 불빛이 비쳤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가족을 잃었고 너도 같은 고통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 배마이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눈물에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 둥씨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배마이를 위한 가족을 찾고자 하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는 그녀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 배마이가 옆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둥씨는 달빛 아래에서 금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배마이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이다. 폭풍우는 마을에 무거운 흔적을 남겼지만 둥씨와 배마이를 위해서는 따뜻한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탐색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옥천 강변의 대나무 집은 이제 사랑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었다. 아침이 되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잎사귀 사이로 들려왔다. 배마이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그녀는 둥씨가 정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그녀는 대나무 상자 위에 생수 한 잔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둥씨는 멈춰 서서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싶니? 배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 있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돼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부터 너는 내 손주야, 영원히. 그날 오후, 두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정원에서 채소를 심었다. 배마이는 하나하나 씨앗을 조심스럽게 땅에 눌러 넣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흙으로 더럽혀졌다. 작은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나를 닮았어요. 할아버지가 돌보니까 자랐어요. 둥씨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맞아.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너도 나무처럼 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거야. 저녁이 되자 희미하게 빛나는 기름등 아래에서 그는 배마이에게 옛날 동화를 들려주었다. 배마이는 열심히 들었고 때때로 그는 등장인물을 연기하며 킥킥 웃기도 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이 세상에 요정이 정말 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 마법을 걸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까요?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최신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는 말없이 거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요정은 필요 없어.
나는 동화 속 요정들처럼 너를 지켜줄 사람이야.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붕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배 마이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겁에 질려 둥씨에게 달려와 꼭 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를 꿈꿨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둥씨는 달래며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내 엄마는 분명히 너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너에게는 아직 할아버지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의 말은 따뜻한 온기처럼 퍼져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배 마이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홍씨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둥씨는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분명 그 가족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소문으로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둥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란씨가 크게 소리내어 말하며 그들을 막았다. 둥씨는 사람을 구했는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그냥 앉아서 소문만 떨쳐대는 거죠? 아무도 둥씨처럼 홍수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없을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조용히 해주세요. 란씨의 말에 그들은 말없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배마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에게 전에 없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그녀의 가족을 찾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이러한 의문들은 점점 사라지고 보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결심이 자리를 잡아갔다. 타오르는 불빛 아래에서 둥씨는 배 마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날 아침, 홍수로 인한 황폐한 날들이 지나고 시골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햇살이 오래된 차단에 비쳤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곧 한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깨졌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낡은 배낭을 맨 한 남자가 둥씨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에에서 온 쭈안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당신이 구한 소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소녀의 팔찌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둥씨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쭈안을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부엌의 희미한 빛 속에서 쭈안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고 그 사진 속에는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있었으며 그녀는 배 마이의 팔찌와 똑같이 섬세한 금팔찌를 끼고 있었다. 이 팔찌는 후에 있는 황씨 부부의 소유입니다. 쭈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린이라는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마이는 한 달 전에 이 강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배 마이는 말없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저하며 둥씨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당신의 마이 아니에요? 둥씨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눈빛을 가득 채운 따뜻함으로 말했다. 너는 여전히 내 마이야. 어디에 있든지 너는 이 가족의 일부야. 둥씨가 말했다. 쭈안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한 달 넘게 전 황씨 부부는 마이 강에서 배 사고를 당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마이라는 아이가 실종되었죠.
이 팔찌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 가족과 일해본 적이 있어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안이 말할 때 배마이는 몸을 떨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할아버지만 기억나요. 동씨는 잠시 말을 잃고 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소리가 떨려 말했다. 너는 기억할 필요 없어. 하지만 만약 가족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너를 계속 지킬 수 없어. 너는 그들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쨌든 너는 내 아이야. 이 말에 배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동씨를 꽉 껴안았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버리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와만 함께 있고 싶어요. 주안의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홍씨는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동씨가 아이를 돌보는 이유가 그 금팔찌 때문이며 부유한 가족이 그에게 많은 보상을 할 것이라며 의심을 품은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 소문에 영향을 받아 속삭이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란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동씨는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어요. 마을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란씨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했지만 홍씨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마을의 긴장감을 일으켰다. 그날 밤 동씨는 난로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주안은 조언을 했다. 배마이는 림마이입니다. 할아버지, 그녀를 부모에게 데려다 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너무나 고통받았고 단지 그들의 외동딸을 되찾길 바라고 있어요. 동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꼈다. 내일 나는 너와 함께 후회로 갈 거야. 하지만 마이는 나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가 침대 옆으로 돌아가자 배마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그의 옷을 꽉 잡고 있었다. 동씨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떻게 되든지 할아버지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동씨, 배마이, 주안은 후회로 향하는 여행을 준비했다. 멀리서 홍씨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눈빛 속에는 갈등이 엿보였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그날 아침, 마을은 안개에 쌓여 있어 흐릿한 풍경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동씨의 집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배마이, 동씨, 그리고 란씨는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후회로 가서 배마이의 진짜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란씨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찹쌀떡, 물병, 그리고 배마이를 위한 몇 벌의 옷을 담았다. 그녀는 동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야 해. 우리는 강해져야 해. 배마이는 동씨가 준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동씨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버스는 그들을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고 배마이는 처음으로 펼쳐진 넓은 아스팔트 도로와 큰 트럭들, 바쁜 사람들을 보며 흥분했다. 반면 동씨는 시끄러운 차 경적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며 낯선 기름 냄새에 불편해했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최신 업로드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시길 권장드립니다. 번화한 정류장에서 둥씨는 더 많은 물을 사려고 애쓰다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배마이는 그의 실종을 알아차리고 즉시 찾아 달려가 크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다행히도 란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둥씨가 정류장 한 구석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반성도 하고 위로도 하는 듯 말했습니다. 둥씨, 좀 더 신경 써야 했어요. 배마이가 많이 걱정했어요. 차 안에서 배마이는 둥씨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만약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죠? 둥씨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야. 그 근처에 앉아있던 나이든 여성이 이 대화를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착한 손주를 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사랑이 두 분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사기꾼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한 낯선 남자가 둥씨에게 다가와 배마이의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큰 금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쭈안이 나타나 그 남자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신뢰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쭈안의 시기적절한 등장 덕분에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혼란스러운 버스 정류장에서 벗어나게 이끌어 후회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배마이는 높은 빌딩, 화려한 조명, 그리고 낭만적인 마이 강을 처음 보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둥씨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요. 반면 둥씨는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쭈안이 제공한 주소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배마이는 그의 손을 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강도 우리 집 강과 비슷해요. 그렇죠? 둥씨는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 집 강은 더 온화해. 너는 항상 그걸 기억할 거야. 그렇지? 황씨 부부의 집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둥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배마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감정이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란씨는 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이제 진실이 결정하도록 두세요. 아무리 되어도 마이는 당신이 그 아이의 가족임을 알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황씨 부부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마이는 둥씨의 손을 꼭 잡고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희미한 햇빛이 황씨 부부의 저택 대문을 비추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중년의 여성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배마이를 보자 희망에 찬 눈빛으로 빛났습니다. 님 마이, 맞니? 배마이는 응웅씨 뒤에 몸을 숨기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하이 부인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주저하며 뒤로 물러선다. 그들과 함께했던 츠원 형은 하이 부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위로하며 말한다.
이 아이가 바로 배마이입니다. 이 팔찌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이 씨는 집 안에서 나와 배마이의 작은 손목에 찬 팔찌를 보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한다. 이건 우리가 5살이 되던 해에 배마이에게 선물한 팔찌야. 틀림없어. 하이 부인도 참지 못하고 배마이를 껴안고 흐느낀다. 어머니는 1달 넘게 너를 찾았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배마이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할아버지만 알아요. 응웅 씨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고하게 말한다. 그들이 너의 진짜 가족이야. 내가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야. 배마이는 응웅 씨를 꼭 붙잡고 크게 운다. 할아버지, 저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츠언 형은 중간에서 설명하려 애쓴다. 마이, 너의 친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찾았어. 응웅 씨가 너를 구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속한 곳에 대해 더 알아야 할 때야. 하이 씨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다가와 말한다. 우리는 응웅 씨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마이는 우리의 딸이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남 부인이 말을 이어가며 응웅 씨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한다. 응웅 씨는 배마이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배마이는 응웅 씨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떨어지기 두려워요. 할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응웅 씨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아가야, 아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 내 가족이 너를 돌볼 기회를 주도록 해. 황 부인과 왕 부인이 배마이를 저택으로 데려갈 때 소녀는 계속해서 응웅 씨를 돌아보며 작은 눈빛에 두려움과 애틋함을 담아본다. 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배마이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마이야, 내 가족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하지만 기억해, 응웅 씨는 영원히 너의 할아버지야. 저택 문이 닫히자 응웅 씨는 몸을 돌려 걸어간다. 항상 중재자의 역할을 해온 츠언 형은 멈춰서 응웅 씨에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배마이의 2번째 아버지세요.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사랑이 그녀를 가장 좋은 것들로 이끌 거예요. 가족과 재회했지만 배마이는 아직도 낯선 감정에 익숙하지 않다. 소녀의 눈빛은 창문을 넘어 응웅 씨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다. 응웅 씨는 긴 길 위에 서서 고요히 서 있다. 저녁 햇살이 그의 모습을 감싸고 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배마이를 낳아 부인의 가족과 다시 만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절대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거예요. 응웅 씨와 라 부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배마이는 창문을 통해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약속 같은 애착이 담겨 있었다. 배마이는 황 부부와 함께 며칠을 지냈지만 변화가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저택의 큰 방에서는 창문으로부터 희미한 빛이 들어와 소녀의 슬픈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응웅씨는 배마이를 떠난 후 종종 이 강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했던 추억이 그의 마음속에 조각조각 떠올랐다. 어느 아침 나 부인이 조금의 과자와 차를 들고 방문했다. 그녀는 강가에서 괴로워하는 응웅씨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응웅씨는 말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어. 나 부인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마이를 잃지 않으셨어요. 마이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있을 뿐이에요. 황 부부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마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호화로운 장난감과 넓은 방은 소박한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마이는 창문 옆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해요. 어느 오후 응웅씨가 저택을 방문했다. 배마이는 마당으로 달려나와 할아버지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응웅씨는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으며 목소리가 메어 말했다. 마이는 강해져야 해.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 말은 배마이를 울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하이 부인도 눈물을 참지 못하게 했다. 하이 부인은 배마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응웅씨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가진 감정을 이해하지만 너무 빨리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하이 씨는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없었다면 저희는 그 소녀를 영원히 잃었을 거예요. 긴 밤을 지새운 후 응웅씨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배마이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작은 방에서 그는 소녀가 팔찌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애틋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이는 할아버지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너의 친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찾아왔어. 그들도 할아버지처럼 너를 사랑해. 배마이는 울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다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응웅씨는 미소를 지으며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할아버지의 집문은 항상 열려 있어. 응웅씨는 조용히 저택을 떠나면서 그리움을 안고 있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배마이는 문 앞에 서서 점점 멀어져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배마이가 친가와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작은 마음은 여전히 응웅씨와 이 강가의 소박한 집을 그리워했다. 하이 부인은 응웅씨의 생명을 구해준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 저녁 하이 부인은 거실에서 하이씨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응웅씨는 마이를 구해주고 모든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혼자 사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요. 저는 마이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를 여기로 초대하고 싶어요. 하이 씨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으면 마이가 친가와 정말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현재 배마이는 갑자기 달려와 하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를 여기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어느 아침 황씨 부부와 배마이는 모두 함께 흐엉 강가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갔다. 시골 마을의 풍경에는 여전히 홍수 이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배마이의 존재 덕분에 응웅씨의 작은 집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응웅씨를 보자마자 배마이는 집 안으로 달려가 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요. 응웅씨는 감동하여 소녀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저도 그리워요. 마이, 잘 지내고 있니? 하이씨는 앞으로 나서 응웅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 평생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배마이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응웅씨는 제안에 잠시 말을 잃고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만 저는 호화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초가지봉 집이 제가 속한 곳이에요. 배마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그의 손을 움켜잡고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라 부인과 함께 살러 돌아갈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응웅씨, 자신을 바꿀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것이 마이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황씨 부부는 응웅씨의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건축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집을 업그레이드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소박한 매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일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응웅씨를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입양 덕분에 인생이 바뀐 거구나. 그 말을 들은 람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만약 여러분이 홍수를 해치고 아이를 구할 용기가 있다면 저희도 그에게 보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 번 고민 끝에 응웅씨는 결국 배마이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작은 정원을 돌보고 예전처럼 단순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배마이는 그를 껴안으며 그의 곁에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는 반짝이는 기쁨의 눈빛을 보였다. 한 달 후 응웅씨는 별장으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사랑과 세심한 돌봄에 둘러싸였다. 이 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은 배마이가 응웅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이었고 황씨 부부와 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으며 그들의 눈은 기쁨과 깊은 감사로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조용히 흘러 응웅씨가 후에 시내에 있는 황씨 부부와 함께 산 지 몇 달이 되었다. 현대적인 별장이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응웅씨는 여전히 이곳의 시끄럽고 낯선 생활 속도에 익숙하지 않았다. 초반 며칠 동안 응웅씨는 종종 정원의 한 구석에 혼자 앉아 별장 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밝은 조명과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를 더욱 작은 나츠럴 강가의 마을을 그리워하게 했다. 배마이는 그가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내일 오후 소녀는 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녀는 길가의 밝은 빨간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저와 함께 공원에 놀러가요. 응웅씨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황씨 부부는 별장 정원 내 작은 구석을 그가 채소와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따로 마련했다. 점차 정원은 그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장소가 되었다. 배마이는 종종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어느 아침 첫 번째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소녀는 외쳤다. 할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집 정원과 같지 않아요? 응웅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이곳에서의 삶이 훨씬 더 쉬워져요. 어느 날 배마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응웅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노인 노점상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 사람을 길가로 이끌어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쌌다. 그 노점상은 감동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응웅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찾을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행동에 감탄했지만 동네의 부자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씨가 베이비 마이를 데리고 출산하러 갔을 때 동네의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해서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다 두는군요. 리틀 메이는 화가 나서 일어나서 소리쳤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덩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거야.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씨 부부는 응웅씨의 존재를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모두가 함께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그 자리에서 응웅씨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배마이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응웅씨가 중앙에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는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배마이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응웅씨는 감동받아 그림을 들고 행복한 눈빛을 보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늦은 오후, 응웅씨는 작은 정원 옆에 앉아 첫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배마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푸른 정원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며 따뜻함과 사람 간의 신뢰를 담아 이 장을 마무리했다. 시간이 흘러 응웅씨가 황씨 부부와 함께 후에 시내에 산 지 1년이 되었다. 도심의 평온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작은 나츠럴 강가의 마을과 그곳에 담긴 많은 추억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그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응웅씨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나 부인과 모두를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이에요. 배마이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저는 나 부인을 정말 그리워해요. 응웅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럼 함께 고향으로 가자. 어디를 가든 너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 황씨 부부는 동의하며 응웅씨의 옛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 부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응웅씨와 배마이를 보고 눈물이 글썽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응웅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우리 마을이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응웅씨를 둘러싸고 환영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응웅씨는 최근 큰 홍수로 인한 어려움을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돌아온 것을 보며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호 활동을 조직했다. 배마이는 쌀, 학용품, 옷 등을 집집마다 나눠주었다. 감동적인 순간에 마을의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배마이에게 물었다. 언니,
저도 많이 어려운데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배마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배마이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특히 응웅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응웅 씨의 귀환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말도 있었다. 어떤 이웃은 큰 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새로운 삶을 자랑하려고 돌아온 거겠지. 배마이가 맞서려 했지만 응웅 씨는 그녀를 부드럽게 막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마을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마을은 고요해졌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응웅 씨는 황 씨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주택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래의 홍수에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황 씨 부부는 즉시 동의하며 힘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기여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완성되었고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준공식 날, 한 마을 주민은 응웅 씨에게 감동을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 변화된 삶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과의 우정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응웅 씨, 나 부인, 그리고 배마이는 새로 지어진 공동체 주택 앞에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오후 햇살 아래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따뜻함과 단합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가족을 잃었던 소녀였던 배마이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인자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여러 해 동안 응웅 씨와 황 씨 부부와 함께 살며 그녀는 지식과 마음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었다. 배마이는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나이가 많아 힘이 약해진 응웅 씨도 참석하려 애썼다. 그는 학사복을 입은 그녀를 보며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야. 배마이는 그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졸업 후, 마이는 가족으로부터 저축해온 돈을 사용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응웅 씨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처럼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의 팔찌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산골과 외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느 저녁, 마이는 응웅 씨 앞에 재단 설립 허가서를 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 재단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응웅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일을 대신하고 있어. 마이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가 어려운 가정을 만나고 학습교실을 조직하며 물품을 나눠주었다. 한 번의 자선 활동에서 마이는 강가에 웅크리고 있는 고아 소녀를 만났다. 마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나도 너처럼 그랬었어. 하지만 믿기만 하면 내 삶도 변할 거야.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가 마이와 함께 자선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초기에는 몇 가지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이는 비판의 말을 피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선 활동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품 나눔 행사에서 한 노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도시에서 온 여자애가 여기 온 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런 거겠지. 마이는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답했다. 저는 칭찬이나 비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저를 구해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해요. 마이의 말에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응웅씨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말했다. 선의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녀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의심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해요. 응웅씨와 황씨 부부는 항상 마이를 지지하며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자주 마이와 함께 자선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울 방법을 찾았다. 한 장학금 시상식에서 응웅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내 손녀가 이렇게 인자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이가 고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자선 교실로 인도하는 모습, 그리고 응웅씨가 멀리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그려졌다. 교실 위에는 희망의 팔찌라는 글자가 저녁 햇살 속에서 빛나며 마이의 인자한 마음이 응웅씨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여정을 상징했다. 어느 화창한 저녁, 아름다운 노을이 작은 강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응웅씨와 마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강은 두 운명을 갈라놓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몇 해 전의 홍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응웅씨와 마이는 강가에 서서 천천히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성인이 된 마이는 응웅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셔서 저희가 새로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응웅씨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 두 할아버지와 손녀는 강가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마이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동화를 자주 들려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붙으시라고 생각했었어요. 응웅씨는 웃으며 평온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친절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거란다. 마이야. 마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 무리의 주민들이 다가왔고 그들의 눈에는 주저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응웅씨를 의심했던 사람들이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응웅씨, 그날 우리는 정말로 오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응웅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시선을 바꾸고 더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마이는 응웅씨가 그녀를 구했던 강가에 연꽃 한 다발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곳이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길 원해요. 응웅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했다. 마이야, 너는 친절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는 주기 위해 부유할 필요 없어.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마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감동에 찼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어디든지 가져갈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울 거예요. 마이는 희망의 팔찌 재단을 확장하여 전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공유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 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응웅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힘은 없지만 내가 친절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 나는 만족해. 눈부신 석양이 반짝이는 강을 비추었다. 마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두 할아버지와 손녀가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은 평화롭지만 의미 있는 풍경을 이루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친절은 운명을 바꾸고 빛이 없는 곳에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응웅 씨와 마이의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자함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세부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는 작은 친절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사랑은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자 마이는 호화로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응웅 씨의 용감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삶이 변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멈추고 마음을 열어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을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응웅 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고 인간적인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좋은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